창밖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는 오직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하윤은 화려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듯한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도박 빚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아버지가 언니 대신 그녀를 팔아넘기듯 보낸 결과였다. 언니 서채리는 결혼식 당일 아침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남은 가족들은 파멸을 막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하윤에게 언니의 이름으로 살 것을 강요하며 등을 떠밀었다. 하윤은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신데렐라의 무도회가 아니라 단두대로 향하는 길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오는 규칙적인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로지르며 다가왔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는 국내 최고의 기업인 K글로벌을 이끄는 강진혁이었으며, 그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워 보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굳게 다물린 입술에서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진혁은 하윤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감정하는 거래자의 것이었다. 하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시골에서 할아버지에게 배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진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뻗어 하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고, 그의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에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나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서채린이라고 알고 있는 그녀를 향해 이 결혼이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며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윤은 그의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입을 열어 대답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가져온 지창금과 서씨 가문의 배경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오직 증오와 불신만이 가득했다. 진혁은 하윤의 턱을 놓아주며 차갑게 뒤를 돌아 방을 나가려 했고, 그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생활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비 내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하윤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시골집에 계신 할아버지와 약초 냄새가 나던 평화로운 숲을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언니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어두운 비밀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진혁이 사고를 당한 이후 이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가득했으며, 하윤은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침통을 만지며 자신의 의술이 언젠가 이 차가운 남자의 다리와 마음을 고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첫날 밤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으며 하윤은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 같은 일상을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시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하인들은 새로 들어온 안주인을 무시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특히 안주인 역할을 대행하던 집사는 하윤의 출신을 의심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하윤은 시골 소녀 특유의 끈기와 인내심으로 그들의 무례함을 견뎌냈으며, 오히려 조용히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며 진혁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해 나갔다. 진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윤은 그의 서재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그가 고통에 신음하며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명백히 신경이 죽어있다는 진단과는 달리 그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하윤은 그것이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진혁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와 그녀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하윤은 정원으로 나와 숨을 고르며 자신이 보았던 진혁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가 먹고 있는 약들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발견해 챙겼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약의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통증 완화제뿐만 아니라 신경 회복을 방해하는 미량의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회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윤은 이 위험한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압박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다면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천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윤은 진혁을 돕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곧 자신이 이 저택에서 정당한 자리를 찾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진혁의 고모이자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강 부인이 저택을 방문하여 하윤을 불러내어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강 부인은 하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영민함을 경계하는 듯 보였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사람을 붙였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치며 압박을 가해왔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유순한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강 부인의 날카로운 손톱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보며 그녀가 진혁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진혁의 방을 다시 찾은 하윤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직접 우려낸 약초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으나 진혁은 찻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깨진 찻잔 파편이 하윤의 발등을 스쳐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닥을 치우며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하윤의 말에 진혁은 비웃음으로 응수하며 가짜 서채린인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진혁은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가 가식적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을 이용해 재산을 챙기려는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 걸었다. 하지만 하윤이 그의 다리 특정 혈자리를 강하게 누르자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고 죽어있던 감각이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듯한 전기 충격을 경험했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것이 치료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며 방을 나섰는데 그 뒷모습에서 진혁은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저택에서 하윤은 자신의 상처난 발등을 치료하며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동거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강진혁의 서재는 거대한 책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감옥 같은 중압감을 주었으며 하윤은 매일 아침 차가운 정적을 깨고 그곳으로 향했다. 진혁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하며 독서를 내뱉었지만 하윤은 굴하지 않고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약초 배합 기술을 사용하여 그가 마시는 물과 음식에 미세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주방장에게 시골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들을 건강식단이라고 속여 제공하며 진혁의 체내에 쌓인 독성 성분을 중화시키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진혁은 평소와 다른 음식의 풍미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몸이 미세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윤의 행동을 묵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존재는 저택 안에서 서서히 스며들었다. 하윤은 그가 잠든 밤이면 몰래 그의 침실로 들어가 마비된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병행하며 밤낮 없이 그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체력을 소진했다. 저택의 집사는 강 부인의 사주를 받아 하윤의 정체를 캐내기 위해 그녀의 방을 뒤지고 소지품을 조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하윤은 자신이 가져온 낡은 의학 서적들을 숨기기 위해 이중 가방을 만들었고 시골 소녀다운 순박한 표정 뒤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숨기며 집사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은 정원에서 진혁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에게 꽃의 향기와 흙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를 건넸다. 진혁은 처음에 무시로 일관했으나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평화로운 시골의 풍경 묘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짧은 대답을 내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기류는 아주 조금씩 온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한 평화에 불과했다. 하윤은 진혁이 복용하던 약을 바꿔치기 하려는 정체불명의 하인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를 추궁하려 했으나 괴한은 민첩하게 도망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사건을 통해 하윤은 저택 내부에 진혁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이 실존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치료자가 아닌 그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을 지어 하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진혁은 자신을 둘러싼 배신의 그물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만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윤은 그런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반드시 다시 걷게 해줄 것이라고 맹세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진혁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하윤은 홀로 그의 곁을 지키며 침을 놓아 기혈을 순환시키는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정교한 자극은 진혁의 굳어있던 신경을 일깨웠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윤의 간절한 눈빛과 땀방울을 보며 그녀가 진짜 서채린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혁은 고열 속에서 헛소리를 내뱉으며 과거 사고의 기억을 단편적으로 떠올렸고 하윤은 그가 겪었을 공포와 배신감을 함께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열은 내렸고 진혁은 기적처럼 정신을 차렸는데 그의 다리 끝자락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각의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었으며 하윤의 헌신이 비로소 차가운 얼음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진혁은 하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과는 다른 존중과 미묘한 애정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하윤 역시 그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진혁의 사촌형이자 경영권 승계 서열 2위인 강현수가 저택을 방문하여 하윤을 위협하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하윤의 아버지가 진 빚을 언급하며 그녀를 첩자로 활용하려 들었고 하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현수는 진혁이 보는 앞에서 하윤을 비천한 여자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출신 성분을 비하했지만 진혁은 오히려 하윤의 편을 들며 현수를 내쫓아 그녀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진혁의 보호 아래 하윤은 더욱 과감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며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윤은 진혁의 다리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몰래 보행 보조 기구를 만들어 선물했고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걷기 연습을 도와주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결속력을 다져나갔다. 진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땅을 딛고 섰을 때의 감격을 하윤과 함께 나누었으며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에서 진정한 신뢰를 배웠다. 그는 하윤이 시골 소녀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녀의 맑은 영혼과 강인함이 자신의 어두운 삶의 유일한 빛이 되었기에 그녀의 정체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밤의 장막 아래에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진혁은 하윤에게 자신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녀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환자와 치료자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그들만의 은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서채린의 행방을 쫓던 강 부인의 수하들이 하윤의 고향집을 찾아내어 그녀의 부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하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윤은 진혁에게 피해가 갈까봐 스스로 저택을 떠나려 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며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진혁은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하윤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하윤은 진혁의 단호한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을 보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음모들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 부인은 진혁의 회복 속도가 상치 않음을 느끼고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 의료진을 강제로 투입하여 그의 상태를 점검하려 했으나 하윤은 기지를 발휘하여 진혁이 여전히 마비 상태인 것처럼 연기하게 도왔다. 그녀는 침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했고 덕분에 강 부인은 진혁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방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적들의 방심은 곧 하윤과 진혁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며 그들은 비밀리에 반격의 카드를 수집하며 대중 앞에서 진실을 밝힐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윤은 진혁의 다리를 주무르며 그가 언젠가 이 넓은 저택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그러가고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하윤은 매 순간 가슴을 죄어오는 압박감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저택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서채린이 오만한 걸음걸이로 거실에 들어서자 하윤의 심장은 그대로 부서버리는 것만 같았다. 도망쳤던 언니 채린은 도박 자금이 바닥나자 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으며 그녀는 동생 하윤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치며 가짜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채리는 진혁의 서재에 보관된 기밀 서류를 훔쳐오지 않으면 당장 모든 진실을 강 부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하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하윤은 떨리는 몸을 가누며 언니의 비열한 요구에 절망했지만 지금 당장 정체가 밝혀지면 진혁의 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윤은 한밤중에 진혁의 서재로 스며들었으며 어둠 속에서 서류함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길은 죄책감과 공포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서재의 조명이 켜졌고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진혁과 마주치자 하윤은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진혁은 이미 서채린의 등장을 알고 있었으며 하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녀가 실제로 배신을 선택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언니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하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하윤의 떨리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진혁은 하윤에게 그녀가 가져가려 했던 서류는 가짜이며 진짜 서류는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오히려 채린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하윤에게 언니를 믿는 척하며 가짜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이를 통해 강부인과 채린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하윤은 진혁의 차가운 지략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느끼며 감동했고 그녀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체리는 동생이 가져온 가짜 서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강부인을 찾아갔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곧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이 파멸의 시작임을 꿈에도 몰랐다. 하윤은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혈육에 대한 마지막 정을 끊어냈고 오직 진혁의 곁에서 그의 다리가 되어 그를 끝까지 보필하겠다는 맹세를 다졌다. 며칠 후 진혁의 다리 상태는 비약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부축 없이도 몇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외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환자 연기를 이어갔다. 하윤은 진혁의 근육 강화를 위해 비밀 통로를 통해 연결된 지하실에서 매일 밤 강도 높은 재활 훈련을 도왔으며 두 사람의 숨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미묘한 애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진혁은 재활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하윤을 덮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순간 정적을 뚫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진혁은 하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가짜 서채린이 아니라 시골에서 온 순수한 하윤 그 자체로 자신의 가슴에 들어왔음을 고백했고 하윤은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와 거짓된 시작을 뒤로한 채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이 사랑이 앞으로 다가올 거센 풍랑을 이겨낼 유일한 힘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강부인은 채린이 가져온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여 하윤을 지하 감옥과 다름없는 방에 가두고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유전자 검사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윤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진혁이 위험에 처할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진혁은 이미 변호사단을 매수하여 검사 결과를 조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에 하윤을 안심시키려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윤은 어둠 속에서 진혁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고 자신이 버텨야만 진혁이 완벽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고통스러운 식문을 견뎌냈다. 강부인은 하윤의 손톱 밑을 파고드는 고문을 자행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지만 하윤은 시골에서 약초를 캐며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비명을 참아내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희생적인 태도는 저택의 몇몇 하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그들은 조금씩 진혁과 하윤의 편으로 돌아서며 비밀리에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강부인은 하윤을 이용해 진혁을 협박하려 했으나 진혁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강부인의 비자금 횡령 증거를 수집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갔고 대외적으로는 주가 조작 혐의까지 뒤집어 씌울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할 날을 위해 분노를 사기며 차가운 이성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석하며 완벽한 사냥을 준비했다. 하윤은 감금된 상태에서도 진혁이 보내주는 한약재를 챙겨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혁의 건강과 그가 되찾아야 할 정당한 권력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체리는 강부인의 눈밖에 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하윤은 차갑게 언니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일갈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저택을 감싸고 있던 기만과 탐욕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강 부인이 주도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으며 그녀는 진혁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하윤의 정체를 폭로하여 진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윤은 강제로 이사회장에 끌려가 증언대에 서게 되었고 수많은 기자와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의 가짚은 어깨에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강 부인은 하윤이 시골 소녀라는 증거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며 비웃었지만 하윤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자신은 서채린이 아니라 강진혁의 아내 서하윤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돌발 발언의 장내는 술렁였고 강 부인은 경비원들을 시켜 하윤을 끌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힘차게 열리며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것은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강진혁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장내를 일순간 정적 속에 몰아넣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진혁은 하윤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여자가 나의 진짜 아내이며 그녀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대중 앞에서 선포하여 모든 의혹을 단숨에 불식시켰다. 그는 이어 강 부인의 비리와 범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며 현장에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도록 조치했고 강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윤은 자신을 보호하는 진혁의 품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으며 진혁은 그녀의 귓가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사회장은 승리의 환호성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사회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으며 강진혁의 복귀와 기적적인 회복은 연일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하윤은 비로소 가짜 서채린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래 이름인 서하윤으로서 당당히 저택의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녀를 시기하는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칼날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진혁은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강 부인의 잔당들을 숙청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윤의 명석한 두뇌와 시골에서 다져진 직관적인 판단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윤은 경영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빠르게 습득하며 진혁의 곁에서 단순한 아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과시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과 함께 끊임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낮에는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냉철한 지도자로 밤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다정한 연인으로 지내며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나갔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하윤을 위해 저택의 연회홀에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으나 즐거운 시간도 잠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 부인의 배후에 있던 미지의 세력이 고용한 전문 암살자들이 어둠을 틈타 저택에 침입했으며 그들은 진혁의 목숨을 노리고 첨단 무기를 소지한 채 복도를 장악하며 조직적으로 다가왔다. 진혁은 아직 다리가 완벽하게 민첩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위기에 처했으나 하윤은 당황하지 않고 시골에서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던 감각을 되살려 주방의 식기들과 약초 연기를 이용한 임기응변으로 암살자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진혁을 안전한 밀실로 대피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적들의 유인책이 되었으며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는 아찔한 순간에도 오직 진혁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복도를 달렸다.
하윤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시간을 번 진혁은 개인 경호팀을 소집하여 반격을 개시했고 저택 내부에서는 한바탕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긴박함이 몰아쳤다. 격투 끝에 암살자들은 제압당했으나 하윤은 적이 던진 단검에 어깨를 깊게 찔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진혁은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안아들고 절규하며 의료진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혁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며 만약 하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서늘한 복수심을 불태웠으며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하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혁의 진실한 모습이었으며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확인했다.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진혁의 사고 배후에 거대한 국제적 카르텔이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단서를 남겼으며 진혁은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선택하여 적의 본거지를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하윤은 회복하는 와중에도 진혁의 안전을 걱정하며 자신이 알아낸 암살자들의 특이한 문양을 기억해내어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영특함을 보였다. 진혁은 하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한 끝에 자신의 사고를 사주한 진짜 흑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이복형이자 가문에서 퇴출당했던 강민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전율했다. 민호는 해외에서 거대 자본을 모아 동양의 약초학과 서양의 양리학을 결합한 신종 마약을 유통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진혁의 다리를 마비시켰던 독성분 역시 그의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진혁은 하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려 했으나 하윤은 이미 약 성분 분석을 통해 배우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었고 그녀는 진혁에게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가문의 명예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강민호라는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전쟁을 넘어선 정의와 탐욕의 대결로 치닫게 되었다. 하윤은 자신의 약초 지식을 활용해 민호가 유통하는 마약의 해독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는 민호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기에 그녀는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헌신했다. 강민호는 진혁의 반격이 시작되자 하윤의 고향 마을 전체를 매입하여 철거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며 하윤의 가장 소중한 기억과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그녀의 심리를 잔인하게 뒤흔들려 했다. 하윤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산천과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진혁은 그녀를 다독이며 반드시 고향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 마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진혁의 단호한 대처에 민호는 당황했고 그는 하윤을 직접 납치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용병들을 다시 보내 저택의 외곽을 포위하며 마지막 전면전을 예고하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하윤은 적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진혁과 함께 저택의 지하 요새로 몸을 피했으며 그곳에서 진혁이 준비해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며 적들의 진입을 하나하나 차단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진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접 권총을 손에 쥐고 하윤의 앞을 막아섰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강력한 포식자의 위엄을 뿜어냈다.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하윤은 적들이 지하 환기구를 통해 독가스를 주입하려는 계획을 알아채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정화용 약초를 태워 가스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기지를 발휘하여 모두의 생명을 구했다. 진혁은 하윤의 서포트 덕분에 적들의 지휘관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를 통해 강민호가 머물고 있는 비밀 기지의 위치를 자백받아
반격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었다. 적들을 물리친 후 진혁은 하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용기가 자신을 매번 살린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하윤은 진혁이 다시 당당하게 서서 싸우는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에 묻은 화약 가루를 닦아주었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전투가 얼마나 험난할지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저택 밖으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진혁은 민호와의 결전을 위해 출정 준비를 마쳤고, 하윤은 그에게 자신이 만든 특별한 부적과도 같은 약초 주머니를 건네며 그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한편 강민호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어긋나자 폭주하기 시작했고, 그는 하윤의 언니인 채린을 납치하여 인간 방패로 삼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며 진혁과 하윤을 유인하려 했다. 채린은 비로소 자신의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직시하며 눈물로 참회했고, 하윤에게 무전기로 도망치라는 메시지를 남기려다 민호에게 구타를 당해 쓰러지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하윤은 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진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구하기 위해 민호의 기지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진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철저한 어무 사격을 약속했다. 진혁은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민호의 기지를 기습 공격했고, 하윤은 그 틈을 타 은밀하게 언니가 갇힌 방으로 잠입하여 채린을 구출해내는 대담한 작전을 수행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진혁과 민호의 피할 수 없는 1대1 대결이 기지 옥상에서 벌어졌으며, 진혁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다리에 힘을 실어 민호를 압도했고, 그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민호의 체포와 함께 그가 운영하던 불법 카르텔은 붕괴되었고, 하윤의 고향 마을과 K글로벌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으며, 채린 역시 하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진혁은 모든 사태가 해결된 후 하윤과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아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시골 소녀에서 한 기업의 안주인이자 영웅으로 거듭난 하윤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로운 산천의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인 사고와 기만으로 점철된 시작이었으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며 그 무엇보다 단단한 진실의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는 가문의 전설로 남게 될 아름다운 서사의 서막이었다. 진혁은 하윤의 손가락에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장대한 복수의 막을 내렸다. 폭풍 같은 사건들이 휘몰아치고 난 뒤 저택은 표면적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강민호가 남긴 잔당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다시 경영의 중심에 서서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하윤은 그런 그가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시골에서 공수해 온 귀한 약재들로 매일 정성스럽게 보약을 달여 내조하며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하지만 강민호의 체포 이후에도 그가 유통하던 신종 마약의 잔재들이 시장에 남아 혼란을 야기하자 진혁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하윤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 환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결심했다. 하윤은 이제 단순한 회장 부인이 아니라 K글로벌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대중 앞에 나섰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세간의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응원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신뢰를 과시했고, 이는 흔들리던 기업의 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가문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적들은 이 행복을 파괴할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진혁의 복귀를 시기하던 일부 보수적인 이사진은 하윤의 출신 성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가 과거의 신분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진혁을 다시 한번 궁지로 몰아넣으려 획책하며 은밀한 모의를 진행했다. 그들은 하윤의 아버지를 매수하여 그녀가 돈을 목적으로 진혁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으며 하윤은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다시금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는 소식에 깊은 배신감과 슬픔을 느끼며 홀로 눈물을 삼켰다. 진혁은 이 모든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으며 그는 하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진의 비리를 역으로 조사하는 한편 하윤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그가 진 빚을 모두 청산해주는 대신 영원히 딸의 인생에서 사라질 것을 종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하윤은 진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나 진혁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절반이니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그러던 중 하윤은 재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인 모를 습격을 당해 정신을 잃고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강민호의 자금을 관리하던 비밀 세력이 최후의 수단으로 벌인 도박과도 같은 범죄였다. 진혁은 하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폭주할 뻔했으나 곧바로 차가운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개인 위성 추적 장치를 가동하여 하윤이 소지하고 있던 약초 주머니 속에 숨겨둔 발신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납치범들은 하윤을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 가두고 진혁에게 기업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걸어왔으며 하윤은 포박된 상태에서도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탈출 기회를 엿보는 영리함을 보였다. 그녀는 소지하고 있던 매운 성분의 약초 가루를 입으로 불어 납치범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 틈을 타 포박을 느슨하게 풀며 시간 벌기에 나섰으며 그녀의 강인한 생존 본능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진혁은 경호팀을 이끌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폐공장을 포위했으며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하윤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진혁은 하윤을 구출해냈으나 납치범들이 설치해둔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하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파편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하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혁을 붙잡고 절규하며 자신의 의수를 총동원해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진혁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희미하게 남아 숨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진혁은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하윤은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의 회복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진혁과 하윤의 숭고한 사랑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진혁을 공격하던 이사진은 분노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스스로 사퇴의 길을 걷게 되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이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진혁은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하윤의 안부부터 물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진혁의 부상 회복을 위해 두 사람은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하윤의 고향인 시골 마을로 내려가 요양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꿈같은 평화와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하윤은 어린 시절 자신이 뛰놀던 들판에서 약초를 캐어 진혁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고 진혁은 휠체어 없이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도심에서의 지친
심신을 회복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대기업 회장인 진혁을 어려워했으나 하윤의 소탈하고 정겨운 모습과 진혁의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을 열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으며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잔치에도 참여하며 소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달았다. 진혁은 화려한 고층 빌딩 숲에서의 권력 투쟁보다 하윤과 함께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훨씬 값진 것임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하윤 역시 자신이 배운 의술이 누군가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한 이웃들을 치유하는 데 쓰일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골 생활 중에도 하윤은 마을 지하수에 독성 물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이를 조사하던 중 강민호의 잔당들이 마을 인근의 폐광을 마약 제조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다. 그들은 진혁이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마을 전체를 인질로 삼아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하윤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밀리에 경찰과 공조하여 소탕 작전을 세웠다. 진혁은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직접 작전을 진위하며 하윤의 약초를 이용한 마비가스를 살포해 적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생포하는 기막힌 전술을 선보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민호의 마지막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었으며 마을은 다시 맑은 물과 평화를 되찾았고 하윤은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며 주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진혁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하윤이 가진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가 자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동반자로 예우할 것을 다짐했다. 요양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진혁은 K글로벌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하윤과의 결혼 생활을 정식으로 공포하며 그녀를 가문의 당당한 주인으로 선포하는 대대적인 세리머니를 준비했다. 하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단아한 개량 한복을 입고 연단에 올랐으며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모든 참석자의 감탄을 자아내며 가짜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지워버렸다. 진혁은 기념사에서 자신의 다리를 고쳐준 것은 하윤의 의술이었지만 자신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낸 것은 그녀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건넸다. 이날의 행사는 K글로벌이 단순한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닌 인류의 치유와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하윤은 그 중심에서 빛나는 별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처럼 보였으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진혁과 서하윤의 승리가 공식화되자 세상은 그들을 세기의 연인이라 칭송하며 찬사를 보냈으나 무대 뒤편에서는 마지막 남은 갈등의 불씨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부인의 추종자들과 강민호의 숨겨진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하윤의 과거 행적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조작하여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윤이 시골에서 의술을 배울 당시 불법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이는 하윤이 공들여 쌓아온 재단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하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재단 건물 앞에는 하윤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그녀를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넣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이 배우 세력의 정교한 함정임을 직감하고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한편 하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진혁은 하윤을 비난하는 보도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과거 하윤이 치료했던 실제 환자들을 수소문해 그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윤이 시골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수많은 노인과 가난한 이웃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을 때 장내는 숙연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그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가짜 뉴스들을 단숨에 잠재웠다. 특히 하윤이 살려냈던 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하윤의 선행을 증언하며 그녀를 성녀라 칭송하자 여론은 다시금 반전되었고 하윤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진혁은 이 기세를 몰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배우, 언론사와 조작 세력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철저한 복수를 감행했다. 하윤은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권력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진혁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이번에는 하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이는 과거 납치 사건 당시 진혁을 보호하다 입었던 부상의 후유증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나타난 치명적인 마비 증세였다. 하윤의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녀가 휠체어에 앉게 되자 진혁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사랑하는 여자가 고스란히 겪게 된 운명의 장난에 오열했다. 진혁은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의료진을 모두 불러 모아 하윤을 치료하려 했으나 현대의학으로는 그녀의 신경 손상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만을 듣게 되었고 저택은 다시금 침울한 어둠 속에 잠겼다. 하윤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진혁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그를 고쳤던 것처럼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노라고 말하며 좌절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자신의 비법 서적들을 뒤지며 고대 의술과 현대 양리학을 결합한 자가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발이 되어 밤낮으로 연구를 도우며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다. 진혁은 하윤을 위해 저택 내부에 최첨단 연구실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희귀 약초들을 비행기로 공수하며 하윤의 연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윤은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위험천만한 약물을 주입하고 침을 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했으며 그 곁에서 진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심정으로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하윤이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자 진혁은 신에게 매달리며 그녀만 살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울부짖으며 평생을 불신했던 신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기적처럼 하윤은 고비를 넘겼고 그녀는 정신이 들자마자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처방전이 성공했음을 알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두 번째 기적의 시작을 의미했다. 하윤의 신경은 아주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진혁의 부축을 받아 조금씩 걷기 연습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감동적인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재활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완벽하게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융합에 가까운 깊은 교감을 선사했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가 되었다. 하윤은 마침내 휠체어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게 되었으며 그녀가 처음으로 진혁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 소식은 다시금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하윤이 개발한 신경재생 약물은 의학계의 혁명적인 발견으로 기록되며 그녀에게 노벨 의학상 후보라는 명예로운 칭호까지 안겨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진혁은 하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발표하며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후원자가 되었다. 두 사람의 삶은 이제 고통을 극복한 이들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많은 마비 환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마지막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 강민호가 감옥 내에서 폭동을 일으켜 탈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저택은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진혁은 하윤을 안전한 해외로 피신시키려 했다. 그러나 하윤은 이번에도 도망치는 대신 진혁의 곁에 남아 그와 함께 끝을 보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직접 조제한 특수마비 성분의 향료를 저택 주변에 설치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민호는 광기에 사로잡혀 저택을 폭파하겠다며 자폭조끼를 입고 나타났으나 하윤이 미리 살포해둔 향기에 취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진혁은 쓰러진 민호를 보며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를 가엾게 여겼으며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 받게 하도록 경찰에 넘기고 하윤과 함께 마지막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다. 진혁은 하윤의 손을 잡고 폐허가 된 정원을 바라보며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했고 두 사람은 어둠이 겉인 새벽하늘 아래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며 긴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진혁은 K글로벌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하윤과 함께 의료 봉사를 위한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결정하며 화려한 서울의 삶을 뒤로하고 소박한 자유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하윤의 의술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진혁의 자본으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갔다. 하윤은 시골 소녀로 돌아간 듯 밀짚 모자를 쓰고 아이들과 웃으며 뛰어놀았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임을 확신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적인 동화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전되었으며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세상을 정화하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다시 하윤의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늙어갈 것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황혼의 서막을 열었다.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심은 약초 밭에서 피어난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으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낙원이 완성되어 있었다. 진혁은 하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가 자신의 다리이자 날개였음을 다시금 고백했고 하윤은 그가 자신의 우주이자 생명이었음을 속삭이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를 넘어 영혼으로 이어져 세대를 거듭하며 회자될 것이며 이는 진실한 마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두 사람의 빛나는 삶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으며 그렇게 시골 소녀와 CEO의 운명적인 서사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신화로 남았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위에는 수만 송이의 약초꽃이 만개하여 그들의 향기로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이야기는 이제 독자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피어날 준비를 마쳤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평온의 항구에 도착한 강진혁과 서하윤은 서울의 화려한 불빛 대신 별들이 쏟아질 듯한 시골 마을의 밤하늘을 선택하며 그들만의 진정한 낙원을 완성해 나갔다. 진혁은 그룹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서 조언자의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으며 하윤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진료소를 열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을 시작했다. 저택에서의 날카로웠던 긴장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진혁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여유가 깃들었으며 그는 매일 아침 하윤이 정성껏 가꾼 약초밭에서 잡초를 뽑거나 물을 주며 육체적인 노동이 주는 정직한 기쁨을 만끽했다. 하윤은 환자들을 돌보며 쌓인 피로를 진혁이 타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씻어내었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손을 잡고 마을 산책로를 걸으며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의 진료소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나 하윤은 큰 병원을 세우라는 주변의 권유를 마다하고 오직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진정한 의술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고집했다. 진혁의 다리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어 가파른 산길도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는 하윤과 함께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며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았다. 그들은 가끔 서울에서 찾아오는 옛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화려한 만찬 대신 자신들이 직접 수확한 채소와 산나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을 대접하며 권력과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한편 하윤의 언니인 체리는 하윤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명절마다 하윤의 집을 찾아와 자매간의 깊은 우애를 다시 쌓아가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체린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인간의 본성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다. 하윤은 진혁의 그런 변화를 보며 자신이 고친 것은 그의 다리뿐만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던 그의 영혼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행복의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하윤과 진혁을 닮은 예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부모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하윤은 아이에게 약초의 이름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진혁은 아이를 무등 태워 넓은 들판을 달리며 자신이 지켜낸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매 순간 실감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었으나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가족과 이웃 그리고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삶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진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나갔다. 진혁은 가끔 서재에서 과거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없었다면 하윤이라는 보석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난 뒤에 숨겨진 신의 축복에 깊이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하윤 역시 시골 소녀에서 대기업의 안주인으로 다시 평범한 진료소 원장으로 돌아온 자신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에도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처럼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풍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진혁은 지팡이 대신 하윤의 손을 지팡이 삼아 걸었고 하윤은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자식들에게 전해주었으며 그들이 머문 자리는 항상 온기가 감돌고 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하윤이 개발했던 신경재생 치료법은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를 일어서게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의학계의 전설로 남았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이름 없는 시골 의사로 기억되길 원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 진혁과 하윤의 서사는 단순히 신분 상승이나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서로가 보듬어 안고 치유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애의 승리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침대 곁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먼저 떠나는 이의 슬픔보다 남아있는 이의 그리움을 걱정하는 깊은 배려를 보이며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아하게 장식했다. 진혁은 하윤에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하윤은 다음 생에도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노라고 약속하며 평온한 미소와 함께 그의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에는 한동안 비가 내렸으나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커다란 무지개가 떠올라 두 사람의 영혼이 하늘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듯 찬란하게 빛났다. 그들이 살던 작은 오두막은 이제 기념관이 되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연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지가 되었으며, 그곳의 핀 약초 꽃들은 계절마다 향기를 내뿜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시골 소녀와 휠체어 위에 제왕이 써 내려간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한 신화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며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한 두 사람의 생애는 별빛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영원히 밝혀줄 것이며, 우리는 그 빛을 보며 다시금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